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산은 돈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스위스 알프스는 돈으로 관리되는 곳이죠. 그냥 땅덩어리를 돈으로 덧칠해 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나라니까 가능할 겁니다. 더운 여름 스위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알프스산 위에 놓여 있는 만년설을 보러 가고 호수를 보러 가지만 스위스의 폭포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스위스 폭포 소리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이는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인터라켄에 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우턴브루네만 가도 72개의 폭포가 있고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촬영지였던 기스바크 폭포가 있기도 하죠. 스위스 알프산에서 듣는 폭포 소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위스에서 폭포를 찾다 보면 좀 더 협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같은 알프산맥이라도 나라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알프스산의 차이가 있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알프스 전경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조금 자연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아 자연 그대로의 알프스라면요. 스위스 알프스는 왠지 사람의 손이 많이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거친 알프스라기보다 정리된 알프스라는 느낌이 더 들죠.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경관의 그 라인이 부드럽지만 다른 곳은 이런 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인이 그냥 막 거칠죠. 그건 농가가 이런 경관까지 다듬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농가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은 직불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습니다. 농가 소득 56% 수준까지 받죠. 즉 스위스 농가에 들어가는 직불금은 경관보존 직불과 동물복지 직불입니다. 공적 기능이 있는 것이죠. 농가는 알프스의 경관을 유지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결국 스위스 알프스의 많은 경관 대부분이 이렇게 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경관 자체가 자원이고 돈으로 발라놓은 것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실 엄청나게 가난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시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에 사진을 찍으러 가죠. 코로나 전 매년 140만 명이 찾았던 곳이 바로 이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지만 실제 왜 빈사의 사자상이 유명한지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단지 스위스 용병들이 프랑스 왕 루이 16세 때 혁명 당시 그를 지키기 위해 고용되었고 이 과정 중 죽었다는 얘기 정도죠. 그런데 이곳이 왜 명소가 되었을까요? 가서 보면 정말 볼 곳 하나 없고 딸랑 죽어가는 사자의 조각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스위스의 역사 한 장면 정도 안 보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곳은 스위스 관광 명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빈사의 사자상을 보면 스위스의 정체성을 볼 수 있고 부자나라 스위스를 만든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92년 8월 혁명의 물결이 파리 툴드리 궁까지 덮칩니다. 이 궁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 왕비가 머물고 있었죠. 프랑스 국왕의 근위병들은 성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도망쳤고 왕과 그의 가족들도 성을 떠났지만 유독 끝까지 남아 성을 지키고 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죠. 이날 죽은 스위스의 근위병 숫자가 무려 760명에 육박합니다. 프랑스와 계약에 따라 1000명의 용병이 파리로 왔고 760명과 함께 그 나머지도 모조리 죽습니다. 당시 성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도망을 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계약에 따라 임무를 다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스위스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스위스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는 스위스였을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었고 스위스는 더없이 가난했죠. 북유럽은 대륙 자체가 평야지만 스위스는 70%가 산악지대입니다. 날씨도 너무 나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라 할 수 있는 곳도 지대가 너무 높아서 초지만 무성하죠. 밭작물 자체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가장 미개한 곳,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문명화되지 않은 곳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의 알프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알프스라는 산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지 그 전 시대 사람들에게 알프스는 사람들에게 로망을 주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성 그 자체였죠.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에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용병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당시 성난 군중들 앞에서 도망친다면 훗날 다른 세계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시의 스위스 용병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세대에게 스위스인들의 신뢰와 용기, 탁월함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그곳에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그 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용병으로 나가 있으며 현재도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들은 모두 스위스 사람들이죠.
이 빈사의 사자상은 바로 이런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빈사의 사자상 위에 당시 죽음을 선택했던 스위스 용병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두 개의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바로 헬베티톰 피델리와 비루티티라는 단어죠. 라틴어인데요. 이를 번역하면 스위스인들의 신뢰와 용기 또는 신뢰와 탁월한 비루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시대 알프스산에 살아가는 스위스 용병에게 신뢰와 함께 용기란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탁월한 용병이 되기 위해 덕목으로 생각했던 거죠. 스위스는 훗날 시계산업과 제약산업을 통해 용병으로 나가지 않아도 알프스산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 신뢰와 탁월함은 계속해서 그들의 제품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알프스산에 살아가면서 신뢰와 탁월함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보기에 아름다운 알프스는 그들에게 극복해야 하는 자연이었고 그들은 이렇게 신뢰와 탁월함을 통해 극복해 왔던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아주 유명한 학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뱅이죠. 칼뱅의 기독교 사상을 보면 소명의식이 등장을 합니다. 신뢰와 탁월함을 담아낼 수 있었던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죠. 이 소명의식은 훗날 네덜란드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철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명의식은 전 유럽을 강타했던 건데요. 칼뱅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 위그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시계공들이 스위스로 몰려들죠. 사실 스위스 시계 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칼뱅의 종교개혁 운동의 힘이 컸습니다. 우선 칼뱅의 소명의식에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 개신교 신도들 중 스위스로 도망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시계 장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당시 제네바는 귀금속 제조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장인들이 스위스에 정착하자 스위스 사람들은 섬세한 시계 기술을 비교적 쉽게 터득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치스러움을 상징했던 귀금속은 종교개혁이 시작하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대신 기능성을 갖춘 시계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칼뱅의 종교개혁에 있어 중요한 소명의식이 신뢰와 탁월함을 담아내려는 시계 산업에도 작동하며 당시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시계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받았으니 신뢰와 탁월함은 더했을 겁니다. 특히 시계는 스위스 사람들에게 아주 좋았을 겁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에 수출할 물건들은 가능하면 작지만 비싸야 했기 때문이죠. 고가의 제품은 알프스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고가의 제품에 사람들은 당연히 탁월함과 신뢰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죠. 이렇게 스위스에 딱 맞는 상품이 바로 시계였던 겁니다. 스위스는 또한 알프스라는 거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약초와 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는 약을 만들어 수출을 하기 시작하죠. 이 또한 노력과 연구가 많이 들어가는 비싼 상품이며 부피가 작았기에 스위스가 상품화하기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스위스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발전시켜왔고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에 신뢰, 탁월함 그리고 소명의식을 담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제약화학산업은 스위스 수출의 45%를 감당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 46,000명을 거느리면서 스위스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제약기업 노바르티스 그리고 항암치료제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로시 같은 제약회사들이 줄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위스를 부자나라로 만든 것은 이런 제약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제약사들을 있게 한 그들이 받은 유산, 신뢰와 탁월함 그리고 소명의식 때문이었죠. 1907년 7월 19일 이미 을사조약을 경험했던 대한제국은 일본의 압력에 의해 주권국가로서 상실감을 갖게 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고종양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고종양이 사건은 당시 조선 황제였던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됐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1을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고종양이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고종이 일본에 의해 왕자에 끌려 내려온 이유는 바로 헤이그의 3명의 특사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에게 신임장을 받은 이상설, 이위종 그리고 이준열사가 동양의 끝자락에 놓인 조선에서 유럽 서양 끝에 놓인 땅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가 되어 가게 됩니다. 이준은 조선에서 만주로 가 이위종과 합류하여 그 멀고 먼 땅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만국 평화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종의 명에 따라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던 것인데요. 이 계획이 일본에 알려지자 고종은 일본의 압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왕위를 양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로 계획은 영일동맹, 즉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의 방해로 고종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 특사로 갔던 이준 열사는 머나먼 곳에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 헤이그에서 1907년 7월 14일 별세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 역사 중에 가장 약소국이었던 시절 조국을 떠나 잘 사는 네덜란드 땅을 밟게 되었죠. 굴욕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가 막강한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해왔던 강대국의 역사를 가진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종이 폐위되기 5일 전 멀고몬 땅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며 유언장에 한국인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한국에 대한 열망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후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일본 앞에 무기력하고 약했던 대한제국을 향해 머나먼 강대국 유럽에 와서 죽기 전 후세대 한국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라 뺏긴 슬픔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준 열사는 강대국이 되라고 외치며 마지막 유언장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식의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놓여 있습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고 땅이 적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스위스인들처럼 탁월하고 신뢰받는 사람일까요? 한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어간 그의 유운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